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안티포크라는 이름의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68세 남편 데니스 안티포크 그리고 1살 연상인 69세 아내 로니 안티포크. 이 부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거의 70이 가까워진 이 나이 동안 약 50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했어요. 이 둘은요, 여전히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들에겐 성인이 된 두 딸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60이 훌쩍 넘었겠다. 얼마 전 이 부부 하던 일을 모두 은퇴하고 우리 즐기면서 살자. 사실 약 10년 전 이 남편 데니스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초 신경병증, 손끝 발끝 등의 말초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손발 저림 증상으로 시작. 가려움이나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그냥 맨살인데도 장갑을 낀 느낌이 들고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모든 감각이 둔해지고 심할 경우 몸에 마비까지 일어나는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리는 느낌. 저는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 병이요,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해도 완치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약간 덜 간지럽게끔, 덜 따갑게끔 하는 정도? 이때 데니스는요, 의사에게 추천받아 사우나 찜질을 자주 했어요. 사우나 찜질만 하고 나면 개운하니 병도 더 나은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의사의 추천을 받아 시작한 이 사우나는 곧 데니스의 유일한 취미가 됐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사우나로 직행, 푹 땀을 뺐죠. 이 사우나로 인해 실제 그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고 하고요. 플러스로 늘상 이렇게 사우나, 뜨거운 곳에 자주 있다 보니 몸이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웬만한 뜨거운 거는 기별도 안 가. 몸이 놀라울 정도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친구랑 사우나를 가면 나는 시원하니 딱 좋다 하는데, 친구는 야, 뭐가 시원해, 뜨거워 죽겠구만, 나 못하겠다, 너 혼자 해라 하고 나가는 정도? 그러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이든 아일랜드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시설이 아주 퍼펙트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파트 있죠. 단지 안에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 여기가 딱 그랬어요. 입주민을 위한 수영장에 헬스장에 플러스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찜질방도 있네. 이 부부는요, 바로 느꼈어요. 이 집, 이 아파트, 우리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2015년 1월 18일, 얼마 후면 데니스가 69살이 되는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큰딸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빠, 엄마, 며칠 후면 아빠 생일인데 아빠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친척들까지 다 불러서 크게 밥 한번 먹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의하려고.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딸까지 모두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그렇죠. 아빠 생일 이야기로 시작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엄마랑 딸 둘이 시집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어느 순간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엄마야, 벌써 시간이 저녁 11시네. 엄마, 아빠는? 아빠 어디 갔어? 쓱 이야기 주제가 딴 곳으로 빠지니까 아빠가 어느 순간 같이 얘기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아빠 어딨어? 사라진지도 몰랐네. 하고 아빠 방 안방을 딱 들어갔더니 아빠가 없어. 그저 메모 하나가 아빠 사우나 갔다 올게.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가 다 됐는데 사우나? 이 데니스가 자주 늦은 시간에 찜질방을 갔었대요. 왜냐? 이때 사람이 제일 없고 나 혼자거든. 딱 좋아. 자주 이 시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메모지를 본 딸 그리고 와이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랑 엄마랑 얘기 좀 한다 싶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우나 하러 간 거 봐라. 그래서 이 모녀는 계속 잡담을 했어요. 그렇게 11시에서 12시가 됐고 12시에서 1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 넘어서서 1시에서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쯤, 그때부터 좀 뭔가 이 모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우나를 좋아하고 늘 자주 가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늦은 적은 없었거든. 전화해 봤죠?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사우나에서 누구랑 시비 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사우나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당한 거 아니야? 점점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녀는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찜질방, 사우나 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남편이 안 보여. 그렇게 찜질방, 사우나 정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의 찜질방은요, 우리나라 찜질방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찜질방은 딱 들어가면 카운터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옷 받아가지고 갈아입고, 목욕탕 있고, 여러 가지가 막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냥 찜질탕 하나 있어. 옷 갈아입고, 크게 막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목욕탕 같은 샤워장 하나 있고, 그리고 찜질방 있고, 약간 개인 사우나 같은? 이때 큰딸 바로 찜질방 사우나 문을 잡아 당기려고 문고리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우 뜨거워.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놔버린 거예요. 와, 불길한 느낌. 이 큰딸은요, 손을 옷으로 감싸고 손잡이를 잡아 열었습니다. 딱 열었더니 뜨거운 김이 확, 이상한 냄새랑 같이. 이게 무슨 냄새야? 실제 이 딸이 이 냄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고기를 졸인 듯한 냄새? 탄내와 고기 조린내가 섞인 냄새 같았다고. 이 큰딸은요, 소매로 입을 가린 채 이 사우나 안을 쓱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저기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네. 그런데 흑인인가? 온몸이 시꺼매. 큰딸은요, 촉이 딱 왔어요. 이 이상한 냄새, 저 흑인한테 나는 것 같은데. 사람 촉이 있잖아요. 순간 이 무서운 상황에 큰딸은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그 흑인 남자가 아닌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 이 큰딸은요, 아버지가 다른 일이 있어. 이제 집에 오려고 했던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우나 찜질방을 나갔나 보네. 아빠 없네. 그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시선이 한 군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사우나 찜질방 문 앞에 옷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저거 우리 아빠 옷인데? 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입고 있었던 옷. 이 옷을 보는 그 순간 이 큰딸, 와, 설마 지금 사우나 안에 있는 남자 흑인이 아닌 우리 아버지야? 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맞아. 아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온몸이 시꺼맸다며. 그래서 큰딸도 흑인인 줄 알았다며.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후에 이제 보니까 이 아버지 데니스의 온몸, 근육, 피부가 다 구워진 거예요. 구워지다 못해 탔어. 그래서 시꺼맸던 겁니다. 플러스로 타는 냄새까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아버지는 왜 이 사우나 안에서 탄 채로 발견된 걸까?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요, 엄청 뜨거운 사우나 방에 들어가요. 숨이 막 차오르고 너무 뜨거우면 나오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안 나왔어요. 자기 몸이 불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혹시 먼저 죽어 있었나? 시신 상태로 이 사우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했던 거지. 누군가 죽이고 이 사우나 여기에 던져놨나?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이 찜질방, 이 사우나 타이머가 고장나 있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찜질방, 사우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45분 푹 찌고 자동으로 일정 시간 동안 또 정지가 된다고 해요. 계속 푹푹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닌 거죠. 45분 푹 열을 주고 식히고 반복. 사람이 들어와요. 45분 열을 가해요. 푹 쪄요. 그 다음에 자동 정지가 됐어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시작하는 거는 자동이 아닌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 재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이날 이 타이머가 고장나서 45분 돌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돌았어. 계속 이 방 안에 열을 가했네. 아니, 열을 가하는 것도요, 뭐 일정 온도가 설정된 게 아니었어요. 온도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45분 지나도 멈추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찜질방 사우나가 엄청 큰 오븐이 돼버렸어. 사람이 돼지고기가 됐어. 자,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의문점이 나와요. 아니, 그렇게 뜨겁고 막 그랬으면 나왔어야지. 이상함 못 느꼈나? 왜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온도가 높으면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니스는 사우나를 1년 내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피부가 고온, 뜨거운 자극에 둔해진 거예요. 거기다 앞서 그랬죠. 병이 있었다고. 감각이 둔해진다고. 그것까지 플러스. 그리고 데니스가 찜질방에 온 시간이 거의 저녁 11시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늦은 시간에 딱 와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고 있으니 그렇게 잠이 와. 그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웬만한 뜨거운 거에는 느낌도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고장나 온도가 계속 올라갔죠. 어느 시점에선 자기도 뜨겁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 좀 뜨거운데? 싶어 도망치려고 할 때, 나가려고 했을 때, 그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나가려고 딱 하니까, 뭐야, 내 피부가 이거 녹은 거야, 뭐야? 이미 어느 정도 구워져 버렸어.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의자에 붙어버렸어. 나가고 싶은데. 사우나 거의 다 벗고 하잖아요. 이 살들이 다 의자에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뜨거운데 이거 다 언제 떼며 그 살이 뗄 때 안 아프겠습니까? 와,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웬만한 뜨거운 거는 뜨겁다고 못 느끼고 계속 잡고, 와, 진짜 좀 뜨거운데? 싶어 깼을 때는 이미 살이 다 녹아가지고 붙어있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느껴지니까 필사적으로 아무리 아파도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엉덩이 하며 다 달라붙어있는 살점을 어떻게 뗐어. 그와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이로 인해 그의 피부와 근육 일부가 분리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지독한 더위와 고통에 바닥에 쓰러지면서 이 데니스의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멈춘 거예요. 그렇게 사망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찜질방 온도는 계속 올라갔고 진짜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모든 근육이 다 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타버렸어요. 지금 옆에가 제가 심의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피예요. 데니스 식구들 바로 이 아파트 관리 회사 고소해버립니다. 니네들이 관리 그지같이 해가지고 내 남편이 죽은 거 아니야. 찜질방 타이머가 고장 났으면 고쳐 놓던지 고장 났다고 글이라도 적어 놓던지. 너네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실제 그래서 액수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해서 이 관리소 측에서 배상금을 제공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 데니스 가족들, 특히 이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이 딸, 그리고 시신 확인한 아내는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그 불에 그을린 남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고. 특히 이 딸은요, 제일 처음 사건 현장 문 열었을 때 고기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탄 냄새였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이후에 고기를 아예 안 먹게 됐대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이 생각이 나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고 아예 안 먹게 됐다고. 아, 저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맡았던 그 냄새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가 타면서 난 냄새. 난 그게 고기 냄새인 줄 알았는데. 아, 최악입니다. 살다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찜질하다 사망한 한 남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속 이 남자의 이름은 20대인 청량이라는 중국 남자입니다. 20대, 몸이 튼튼하고 좋죠. 그런데 2010년 7월부터 무슨 이유인 건지 갑자기 청량은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합니다. 막 열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처음에 그는요, 그냥 열감기가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감기약 먹고 며칠 끙끙 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그는 병원 가서 정맥 주사 2번 맞고 약도 먹어요. 역시 감기였어. 금방 몸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후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났을 때 또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링겔 2번 맞고 약 타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낫네. 그런데 또다시 일주일 뒤 또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걸요, 일주일 간격으로 무려 4번을 반복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맥 주사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맞아도 열이 안 내려가. 내성이 생긴 거죠. 열과 동시에 이때부터 그는요, 배도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이 계속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가끔씩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열과 동반이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종합검진 실시합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 와중 의사는요, 이게 뭐야? 이 청량의 심장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 청량의 심장 안에 길고 얇은 단단한 것 같은 무언가가 있어. 처음에 딱 보고 의사는요, 우리 약간 기생충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 그런 건지 알았대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심장 판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의사는 여러 상태를 종합해 초기 진단, 세균성 심내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청량은 심장 흉부외과로 옮겨지고요. 여기서 다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청량의 혈액 피 속에 이제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혈액 그 안에서는 피 속에서는 뭐가 발견 안 된대요. 피 속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무균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세균이 피 속에서 나온다고 해도 우리 몸속에 119,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가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피 속은 이제 무균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량 피 속에서 세균이 나왔어요. 이 말은요, 백혈구가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미 남자 몸 안에 이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세균은 어디에서 온 걸까? 왜 생긴 걸까? 이걸 알아내기 위해 입원해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못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이 청량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검사 결과 의사의 최종 판단은요, 이 세균 아무리 봐도 심장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심장 안에 있는 길고 얇은 무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심장 내부 판막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 더 냅뒀다가는 얘 죽겠어. 이런 상황의 의사는요, 안 되겠다, 개복하자. 그렇게 배를 여는 개복 수술에 들어가는데, 아니, 의사는요, 기생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열어서 보니까 기생충이 아니야. 의사는요, 청량의 심장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을 뚫고 들어가 심장 안을 찌르고 있었던 길고 얇은 단단한 듯한 무언가. 뭐였을까요? 뭐로 보이세요? 지금 화면에 이건데요. 의사는 핀셋으로 이걸 쓱 꺼냈습니다. 보니까 길이가 한 3에서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거는요, 생선 가시입니다. 남자의 심장 안에서 생선 가시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두께 보세요. 엄청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끝부분이 되게 좀 뾰족해요. 이게 지금 심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박혀 있었던 건데, 이거 그냥 들고 그냥 콕콕 내 손 찌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아. 아니, 청량 심장 안 아팠어요? 가슴 불편한 거 없었어요? 네, 가슴 불편한 것도 전혀 없었는데, 이상한 거라곤 자주 열 나는 거밖엔.
이게 심장을 찌르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났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량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무슨 생선 가시가 웬 말이야? 이 외 심장 주변에선 다른 몸 부위에선 더 이상 생선 가시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 생선 드신 적 있으세요? 그게 목에 박혀가지고 캑캑거리신 적은요? 보통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해도 여기서 목에 상처를 낸다거나 감염을 일으키거나 이 정도로 가지. 여러분 살다 생선 가시가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심장 안에 박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사는요, 당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에 출혈과 세균 감염이 심해져서 죽었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이거 발견해 빼내서 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청량은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선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지? 그러다가 문득 한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석 달 전에 친구가 갑자기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한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다진 고추로 생선머리 조린 그런 요리를 주문. 진짜 무슨 걸신 들린 사람 마냥 이날 친구와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막 먹다가 순간 칵칵칵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막 엄청 아프고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 우리 조기 구워서 먹는데 조기 가시가 작고 얇잖아요. 그게 목에 걸렸을 때 우리 맨 처음 어떻게 합니까? 마른 밥을 막 더 먹죠. 목에 걸린 가시 밥에 밀려 넘어가라고 밥만 막 더 먹잖아요. 이때 청량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으니까 밥을 막 밀어 넣었지. 그랬더니 괜찮아졌어. 그 이후에 별로 특별한 거 없었다는 거예요. 청량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들어간 가시가 어떻게 심장까지 어떻게 가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기까지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청량이 잘못 가시를 삼켜가지고 목구멍에 딱 걸려 있었는데 밥을 막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 밥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가시를 막 밀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 밥에 가시가 막 밀리면서 여기 아닌데? 마치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나 강남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휩쓸려가지고 웬 다른 역인 홍대역에서 내린 것처럼 가시가 심장까지 밀려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점심 저녁 또 밥을 먹게 되죠. 거기서 또 밀려 식도를 뚫고 심장까지 뚫어버린 것 같다고. 여러분, 심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이게 하늘이 도운 거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장에 출혈이 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젊었잖아요. 구멍이 뚫렸어요. 이 자체 몸에서 이제 복구를 한 거예요. 뚫린 구멍을 막았던 겁니다. 만약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복이 느리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시가 좀 두꺼운 생선들을 찾아보니까 우선 홍어, 제가 홍어 무침은 잘 못 먹는데 홍어찜은 환장을 한단 말이죠. 저희 할머니가 홍어찜 하셨었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홍어찜의 이 홍어 뼈가요, 되게 크고 이제 두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자미도 다른 생선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죠. 이런 게 지금 박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유독 큰 가시를 가진 생선을 드실 때는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일이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사망사건으로 안 이어져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집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나라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역사에 남겨진 수많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적들, 그리고 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싼 물가까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몰려드는 휴양지로 만들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규칙한 안전의식으로 각종 사고와 비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은 2018년도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 홍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쿠아 매직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대요. 8월 12일 이날 이 호텔은요, 영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노부부 쿠퍼 가족이었어요. 해외로 가족여행 얼마나 설레요. 가족들은요 진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호텔로 딱 들어서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들은요 모두 눈살이 찌푸렸습니다. 왜냐? 아니 이 호텔 겉모습은 예약할 때 홍보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깔끔하니 나쁘지 않은데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약간 곰팡이 핀 냄새? 그리고 곳곳이 막 금가 있고 호텔 안에 물품들 중에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뭐 어쩔 거예요. 이미 예약 다 해놔서 이제 와서 다른 곳 예매하기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죠. 가족 중 최고령자인 69세 할아버지 존 그리고 63세였던 할머니 수자는 맨 아래층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수고로움을 고려한 거예요. 이 노부부가 묵는 방에는요 싱글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12살 손녀 몰리도 같이 들어가서 지내게 돼요. 솔직히 곰팡이 냄새 때문에 그렇지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곰팡이 냄새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약 8일 동안 쿠퍼 가족은요 주변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와 너무 좋았겠죠. 아마 최고의 완벽한 여행이었을 거예요. 뒤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말이죠. 8월 20일 저녁 이 가족들은요 낮에 신명나게 놀고 저녁엔 호텔의 식당에서 풍성하게 만찬을 즐긴 후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던 손녀 몰리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머리 아파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때 존과 수잔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악몽을 꿨나 보네. 그래서 몰리한테 급히 물을 먹이고 호텔 내부 전화기로 몰리 엄마한테 전화해요. 야, 네 딸 아프단다. 어떡하냐? 약 있냐? 그리고 이때 할아버지 존이 손녀 몰리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 이때 몰리 상태는요 다행히도 많이 나아진 듯 보였어요. 몰리는 그렇게 엄마 아빠 품에 쏙 안겨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행 가면 여행의 꽃 조식 먹어야죠. 이 가족도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이 다 모여 조식 먹으려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데 우리 대빵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이네? 아직까지 자고 있나? 늦잠 자실 분들이 아닌데? 아니 지금 여행 8일차 아니 9일차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늦게 나온 적이 없어. 오히려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다른 가족들한테 잘 잤냐고 인사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때 이 노부부의 딸인 켈리가 부부의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이 노부부 방 앞에 섰는데 아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딸 켈리는 노부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 뭐지? 나갔나? 있는 건가? 싶어 그 방문에 귀를 쓱 대보는데 안에서 약간 고통스러운 끙끙대는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놀란 켈리는 서둘러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이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호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놀래서 나와봤을 정도였대요. 당연히 호텔 직원 기회까지 들어갔고 직원들도 달려왔죠. 직원들은 놀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찰칵 노인 부부의 방문이 열립니다. 이때 문을 연 사람은 할아버지 존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의 상태가요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표정이 엄청 고통스러운 침도 약간 막 흘리고 있는 것 같고 뭐야 아빠 왜 그래?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때 존의 눈동자가 거의 다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자가 흰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실명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존 원래 눈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이 잤던 아내 수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과 직원들이 이 노부부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침대 위에 하며 바닥하며 두 노인의 몸에까지 온통 다 구토였대요. 이 구토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딸 켈리가 노부부의 방문 앞에 딱 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그럼 그게 구토 냄새였을까요? 아니요. 구토 냄새가 가려질 만큼 강한 뭔가 이상한 화약품 냄새였습니다. 급히 병원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령이었던 할아버지 존은 이미 땅에 쓰러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사망했어요. 그럼 아내 수잔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이집트로 가족여행 왔다가 부모님이 사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자러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몰리를 데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 노부부 왜 죽은 걸까요? 스파이나 창부살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독국물을 써가지고 죽였나? 그 누구보다 이 가족들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이 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요. 이집트 정부는요. 저희가 사망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존과 수자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 대장균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대장균 감염, 이게 신부전을 초래했다고. 그런데 이를 들은 가족들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대장균 감염, 심하면 신부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까지 가는 건 엄청 희박한데? 그것도 두 분 다? 거기다 이 딸 켈리는 분명히 맡았습니다. 엄마 아빠 방 앞에서 났던 이상한 화약품 냄새. 이 가족들은요, 지금 부모님을 잃었어요. 이게 이집트 정부 말에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진짜 죽음의 이유 따로 있다면서 끈질기게 재촉하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사건 발생 5년 뒤인 2023년 11월 진짜 이 노부부의 사망 원인이 밝혀집니다. 보니까 이 가족이 8월 12일 날 호텔에 체크인하고 20일 넘어서까지 이 호텔에 있었잖아요. 사건은 20일 저녁에 벌어졌거든요. 20일 저녁? 그런데 이 20일 낮에 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던 어떤 두 사람이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떠나기 전 호텔에 컴플레인을 하나 겁니다. 방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막 침대에도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하도 물어대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손님 두 명이 떠난 후에 이 호텔 측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냈던 방에 벌레 퇴치 약물 재충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이때 쓴 약물이 람다킬이라는 재충제였는데 문제는 이게 독성이 좀 높아. 농약의 일종인 거예요. 인체에 많은 양이 노출돼 버리면 피부와 눈의 손상 플러스 호흡기에도 엄청나게 안 좋은,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하면 그나마 괜찮아지겠지만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있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이 재충제는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제한이 돼 있고 쓰더라도 매우 엄격한 사용 규정을 따라야 한대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선 해충 방지 전문가를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이 살충제, 재충제를 사용. 지네들이 뿌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야. 돈 아끼려고 그냥 대충 하나 센 거 사가지고 직원이 그냥 대충 까짓 거 뿌려버려. 방은 딱 공간이 제한돼 있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 약물을 막 뿌려대니 그 독성 층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존과 수잔의 바로 옆방이야.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두 방 사이의 벽이 아니라 큰 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TMI인데 박진영, JYP 사옥 있죠. 거기에 가수들 춤 연습실을 보면 평소에는 옆에 화면처럼 빨간 벽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두 팀이 따로따로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스위치를 누르면 이 빨간 벽이 쓱 올라가면서 두 방이 한 방으로 합쳐진다고 해요. 여기도 딱 그랬어요. 원래는 큰 한 방인데 거기 가운데 가벽처럼 하나 세워가지고 방을 두 개로 나눠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방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갖다 쳐버리니 그 독성 증기가 바로 옆방으로 안 오겠습니까? 가벽 하나가 끝인데 바로 넘어오죠. 솔직히 이때 작업자들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 조심히 하겠다고 그 가벽, 그 빈틈 공간들에 밀봉 작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테이프로 문틈이나 틈들을 다 붙인 겁니다. 종이 테이프로. 아이구야, 밀봉 잘 됐겠다. 아이구야. 잘 밀봉이 됐겠습니까? 이 맹독성 살충제 증기가 이 테이프와 문틈으로 종과 수잔의 방까지 기어 들어간 겁니다. 나이가 어려 몸이 더 예민했던 손녀 몰리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독성 중독 증세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아이까지 계속 그 방에 있었다면 아이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아이는 3층 엄마 아빠 방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그 방에 남게 된 수잔과 존. 아무래도 노인이었다 보니 여러가지 감각들이 더 묻었을 거예요. 신체적인 반응이 그렇게 빠르고 강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당시 여행 왔었다 보니 낮에 엄청 움직이고 그러느라 지쳤어. 그러니까 침대에서 되게 깊게 잔 거예요. 자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 그땐 이미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 너무 비참하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집트 그 호텔 측에서 뭐 어떻게 보상을 한 건지 그냥 이렇게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결과는 없고 기사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와, 가족여행 왔다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사망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구나. 너무 놀래서 준비해봤어요. 사건 사고는 진짜 어디든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인도로 잘 가다가도 사망사건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보낸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하루 감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프레스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4만 명의 인구만이 살고 있는 되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라고 해요. 이곳 주변이 되게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 많대요. 넓은 숲이 쫙 펼쳐진 데도 있고 약간 서부 개척 시대에 뭔가 되게 역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곳에 매년 3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이 윌리엄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프레스콧 남쪽 국립공원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곳 캠핑장에서 보내려고 온 거예요. 이 부부는요, 이날 캠핑 칠 곳을 정하는데 작은 숲 옆에 되게 좀 외져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오가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해요. 사실 이 부부는요,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이 똑같은 장소에 이 외진 이곳에 2번이나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멈춰선 이곳 외져 보이고 사람들도 안 다니고 좀 그래 보이지만 사실 물, 강가도 가깝고 주요 도로와도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팟이거든. 되게 조용해서 둘이서 이 시간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장소야. 차를 세우고 캠핑 장비를 하나하나 내리고 텐트 치고 준비하다 보니 엄마야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 이런 외진 곳에 캠핑 치고 잘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불이거든요. 벌레나 동물들 퇴치에 그리고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밝게도 하고 그러니까 꼭 장작을 피워야 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완전 어두워지는데 그럼 장작 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여보, 우리 이거 준비는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장작 먼저 구해봅시다.
말라 죽은 어린 나무를 찾아 땔감으로 쓰기 위해 부부는 깊은 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뭐 얼마도 안 됐어요. 앞에 나무 하나가 크게 있는데 그 나무 뒤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나무 뒤에 누군가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웃긴 게 이 나무 뒤에 있는 무언가도 이 부부의 기척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놀래서 황급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아니,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껌껌하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나무 뒤에 있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섭잖아요. 쌍방은 수풀을 사이에 두고 살벌하게 대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나무 뒤쪽 맞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뭔가 뒷걸음 치는 듯한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붕!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곧 주변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윌리엄 부부도 그때서야 한숨 돌렸죠. 아무래도 길을 잃은 관광객을 만난 것 같다. 그쪽도 우리 소리에 순간 놀래가지고 도망간 것 같다. 한시름 놓은 부부는 계속해서 적당한 장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윌리엄은 바로 다기는 칼을 꺼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근처 2-3m 떨어진 곳으로 다가갔을 때 윌리엄 갑자기 걸음을 멈춰요. 그러더니 여보 오지마. 나 있는 대로 오지마. 갑자기 아내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쓱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내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와요. 아니 표정이 무슨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막 달려오더니 아내 손을 끌어당겨 아내랑 같이 뜁니다. 한 손은 아내를 잡고 또 한 손은 핸드폰으로 전화해요. 어디로? 경찰서로. 작은 나무 근처에서 윌리엄이 본 건 나무 아래 풀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처음에 와 이거 홀로 캠핑을 온 누군가가 곰한테 습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다 뜯어 먹히고 팔만 남은 거 아니야? 혹은 팔이 여기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팔 위쪽 끝에 잘려진 부위를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동물들이 뜯어 먹었으면 막말로다가 너덜너덜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것에 쓱 잘린 듯한? 그리고 이 팔 색깔이 완전 짙은 보라색이 돼 있었어요. 근육도 탈수,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즉슨 팔이 잘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팔의 상태는요 모두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경찰은 바로 그 근처를 전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몇 분도 안 돼 또 다른 다리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와 이거 한 사람의 양쪽 다리가 발견됐구나. 다리 2개, 팔 하나. 그런데 이게 뭐야? 발견된 두 다리가 다 오른쪽 다리야. 사람이 오른쪽 다리만 2개일 리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9개의 다리가 발견된 거예요. 두 팔에 기타 다른 부위들까지 하면 총 12개 이상의 신체 부위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설마 연쇄살인마의 소행인가? 연쇄살인마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토막내서 툭툭 버려놓은 건가? 그런데 다음날 더 놀라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레스콧 북쪽 교회 지역으로 사슴 사냥꾼 2명이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사람 머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2개를. 이때 또한 경찰 그 주변을 전부 수색합니다. 그 결과 또 수십 개의 토막난 사람 부위가 발견돼요. 처음 발견한 것들까지 더하면 총 사람의 53개의 신체 부위가 발견됐대요. 그중 사람의 머리만 무려 5개. 어마어마하죠? 이 신체들 모두 DNA 검사했어요. 그 결과 총 9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법의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살인사건 같지 않다고. 왜냐? 팔 다리 쪽 피부에
규칙적으로 뭔가 번호들이 막 찍혀 있어. 어느 부위에는 금속 라벨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돼지 이렇게 도살된 거 보면 보라색으로 막 찍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마냥 부위에 뭔가 번호하며 마크가 있다는 건데, 이거 보는 순간 법의관은요, 한 가지 경우가 생각났대요. 바로 기증 시신. 법의관 왈, 한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요. 그러면 생전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신들에는 연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시신 신체에 그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숫자를 받거나 라벨을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 영화 보면 시신 안치실에 시신들 다리 쪽에 라벨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다면 기증된 시신들 부위가 왜 여기 황무지 풀숲에 떨어져 있어? 범인을 알아내려면 이 시신들이 모두 어디로 기증이 됐던 시신들인지 거꾸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경찰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시신 기증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기관에서는 기증받은 시신을 쓰레기 마냥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다. 플러스로 저희 기관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라벨을 표식하거나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기증기관에서 그런 것 같다고. 정말 다행히도 현장에서 한 봉투가 발견됐었어요. 경찰은 이 봉투에 겉면에 적힌 주소를 통해 이 시신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내게 됩니다. 누가 기증받은 시신들을 다 토막내가지고 엿다가 버려놨냐? 확인 결과 워싱턴주에 있는 퓨처 제넥스라는 신체 기관이었습니다. 여기는요,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나 조직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연구단체에서 시신이 필요하대요. 나이는 20대에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자. 이 연구단체에서 일일이 시신 찾아다니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찾아달라. 그럼 이 회사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시신을 건네주면서 중간에서 약간의 그 중개비를 뽑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퓨처 제넥스라는 회사, 큰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장 겸 직원은 딱 한 명인 회사였습니다. 59세였던 윌터 헤럴드 미첼이라는 남자. 이 윌터는요, 30년 동안 신체 중개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에 그는 워싱턴에서 이 사업을 접게 돼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로 이사왔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장사가 안 돼. 장사를 접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재고 옷.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짝인 거예요. 시신을 팔고 사던 남잔데 사업을 문 닫았어요. 지금 재고로 쌓아져 있는 시신 어쩔 거예요? 커다란 냉동고에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리조나주로 이사 올 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는 또 어쩔 거야? 이거 내내 가지고 있으면서 대대로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황무지라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거고 동물이나 보면 뭐 뜯어먹겠지. 그래서 풀숲에다가 툭툭 떨어뜨리면서 동물들 먹으라고 버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들 보관했던 그 냉동고 있죠. 그거는 인터넷 중고거래로 싸게 팔아버립니다. 와, 이걸 모르고 그 냉동고를 산 사람은 진짜 이거 후에 알게 됐을 때 너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놈은 체포됩니다. 솔직히 경찰은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신을 다루던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신을 그냥 땅 위에다가 툭툭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아무리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도 너무 대놓고 그런 거 아닌가. 보통은 좀 땅을 파서 묻던지 하지 않나? 그가 이렇게 쉽게 들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지 말로는 그래요. 환경이 걱정돼서 그랬대요. 땅에 묻었다가 나무라든지 풀, 땅들이 아야아야 오염돼서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개소리입니다. 전문가는요, 뭔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버린 거면서 자기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일반 살인마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거를 막 어필하고 싶어.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남자 몇 년형 받았을까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었거든요. 2022년 10월 말 윌턴은 24개의 죄명으로 기소. 24개. 결론은 4년 받았대요. 그러니까 2026년이면 출소합니다. 참 별의 별일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신 기증센터 일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되니 남은 재고 시신들을 어찌할지 몰라 다 토막내서 쓰레기 마냥 버린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4년 8월 11일 아침 중국 장수성 푸닝현의 경찰서로 거동도 불편한 80대의 한 할아버지가 허리에 손을 얹고 쩔뚝거리면서 경찰서를 들어옵니다. 그는 푸닝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84세 할아버지 우텐화. 그는요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자랑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너무 당황했어요. 네? 어르신 뭐라고요? 이 우테나 할아버지 왈, 자기가 류첸첸이라는 여자와 4년 동안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류첸첸이 누군데? 놀랍게도 류첸첸은요 2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경찰은요 바로 이 류첸첸의 부모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부모님 깜짝 놀라죠. 이 늙은이가 뚫린 입이라고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실제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 류첸첸의 부모님이 우테나 할아버지 뺨을 때렸대요. 이 우테나 할아버지는 4년 동안 류첸첸과 관계를 가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 20대 초였어요. 이 말은 그녀가 10대였을 때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는 건데 이 류첸첸의 부모님은요 1년 내내 타 지역에서 일하며 집에는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한 이유는요 딸 때문이었어요. 딸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인 이 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줄.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 우테네 할아버지 되게 억울해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테나 할아버지는 원래 상하이에서 내내 일을 했었어요. 20대 초반 때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제 처자식과의 불화로 2000년도 때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상하이에서 일하다가 60여 년 만에 고향에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비록 고향의 의료와 생활 여건은 상하이만큼 좋진 않았지만 시골이라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있었죠. 원래 그는요 폐기종을 앓고 있어서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오고 나서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내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여기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정말 괜찮다. 생활비 같은 경우는요 상하이의 한 직장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다가 그만뒀기에 매달 퇴직금에 연금이 어느 정도 나왔대요. 그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야. 그는요 어린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순수하니까. 이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래서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꼭 그는 마주치는 어린 아이들에게 줄 사탕을 한아름 사곤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온 낯선 할아버지, 점차 마을 여러 아이들, 우테나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류첸첸이었습니다. 이 류첸첸의 부모님은 1년 내내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남겨진 딸 류첸첸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 밭에 나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류첸첸. 학교를 가도 잘 적응을 못해요. 점차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늘 선생님과 어긋나요. 결론은 자퇴하게 됩니다. 류첸첸은요 이쁜 걸 좋아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이쁜 머리핀, 맛있는 간식, 이쁜 인형 뭐 이런 거 다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매일같이 바라만 보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아, 부럽다. 학교를 그만둔 후 류첸첸은 하루 종일 마을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같은 학교를 그만둔 몇몇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비행 청소년, 다 10대들. 질이 좋았겠습니까? 이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것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이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돈? 쉽게 벌 수 있어. 뭐하러 힘들게 일해. 남자 한 명이랑 자면 그게 돈이 얼만데. 나도 재밌지. 돈도 벌지. 일석이조라니까. 나 얼마 벌었는지 보여줄까? 너도 해볼래? 이 얘기에 혹한 거예요. 남자랑 자면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랑 자지? 누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 만만해 보이는 80대 할아버지 우테나였던 거예요. 사건 당일 우테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류첸첸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우테나가 반가워. 웬일이야? 사탕 줄까? 간식 먹고 갈래? 이때 그는요, 뭐 이상한 생각에서가 아닌 진짜 간식 먹고 가라고 챙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온 그녀. 간식 다 주고 다 먹었는데도 애가 갈 생각을 안 해. 우테나는요, 다 먹었으면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갑자기 내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 그러더니 막 옷을 벗어. 다 벗더니 나한테 올라오라고. 이 상황에 우테나 너무 놀란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날 놀리나? 자긴 전혀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으니까. 진짜 착한 마음으로 간식 먹고 가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야. 이때 그는 80살이었어요. 류첸첸? 그에게는 증손녀뻘이었습니다. 그는요, 놀래가지고 바로 소리 빽 질렀어요. 뭐하는 짓거리냐고. 얼른 옷 입으라고. 도리어 옷을 입혀줬었대요. 그런데 류첸첸 아랑곳 안에 더 막무가내로 달라붙고 앵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싶었던 우테나는요, 엄청 화를 내면서 너 이거 부모님도 알고 계시냐고. 너 계속 이러면 네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라고 엄포를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다고. 류첸첸이 나간 후 아니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이 무슨 일이야. 순간 오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나. 애가 나한테 이럴 정도면 그 외 다른 남자들한테도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안 오겠지. 이런 짓 안 하겠지. 그냥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 이후로도 류첸첸 계속해서 겁도 없이 우테나 할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똑같이 옷 벗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자자고. 그때마다 우테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면서 소리 빽 지르며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류첸아도 느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뭐라 하더니 두 번째는 좀 덜 뭐라고 하네. 세 번째는 더 덜 뭐라고 해. 점점 이게 날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 조금만 더 들이대면 되겠다. 그렇게 그녀가 네 번째로 우테나 할아버지 집에 찾아와 또 들이댔을 때 그때 10대였던 어린애가 80대 할아버지와 잔 겁니다. 우테나 마음속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더러운 상황이야. 둘의 나이 차이가 60이 넘어갔지만 아이 진짜 관계가 끝난 후 우테나는 깊은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류첸첸의 다음 행동에 그의 죄책감은 좀 덜어집니다. 류첸첸이 옷을 입고 떠나려고 할 때 당당하게 손을 확 내미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 말에 우테나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 류첸첸 하는 말. 같이 누워 잤으면 돈을 줘야지. 뭐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어? 얼떨결에 우테나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줘요. 많이도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뭐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류첸첸은요 그 돈을 받고 좋다고 웃으면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과일 사 먹어요. 아, 왜 그러니 애야. 정신 차려라. 류첸첸은요 매우 만족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어? 앞으로 돈 떨어지면 저 할아버지랑 하고 또 돈 받아와야지.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관계를 이어간 거예요. 80세 때 시작해서 84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노인은요 하루하루 몸이 달라요. 우테나 건강이 엄청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류첸첸과 그는요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돼. 내 체력이 일주일에 한 번도 벅찰 지경. 그는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여기서 끊어버리면 애가 막 이거 막 얘기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에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얼마의 돈을 주면서 각서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류첸첸 알겠어요 할아버지. 돈 받고 각서까지 써요. 이 일 발설 안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걸로. 자, 그럼 이렇게 끝난 걸까요? 그럼 경찰서를 안 찾아왔겠죠. 류첸첸한테 이 우테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요 굉장히 자기 삶에 영향이 컸습니다. 와, 포기가 안 돼. 한 번 자주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우테나 할아버지는 바로 말했죠. 야, 각서까지 다 썼잖아. 또 찾아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 이거요? 웃으면서 각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할아버지, 나랑 계속 이 관계 유지 안 하면 나 사람들한테 다 말한다? 아니 오히려 할아버지가 날 덮쳤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렇게 이 마을에서 못 살게 만들 거라며 반대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004년 8월 10일 저녁 9시경 몸이 불편한 우테나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와, 또 왔어. 진짜 내키지 않았지만 안 열어주면 말하고 다닐까 무서워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성관계 하고요. 돈 줘. 돈 줍니다. 이때는요 우테나 하기 싫어. 억지로 하고 돈을 준 거예요. 거기다 언제부턴가 막 내 아래가 아파. 약간 느낌이 성병에 걸린 듯한? 나는 얘랑만 관계를 했는데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얘한테 옮은 것 같아. 와, 가지가지 하고 있죠.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뭐 하고 있는 건가. 어린애한테 코 껴가지고 아유 내가 미쳤지. 나 이렇게 그냥 놀이개처럼 돈줄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끊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의 그날 2004년 8월 11일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는요 모든 걸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나와 류첸첸 간의 성매매. 경찰 양반들 제발 류첸첸과 연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줘요. 나 안 하고 싶어.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요. 그렇게 우테나 할아버지 체포가 되는데 아, 저는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체포되고 제값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론은 우테나만 2004년 11월 3일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류첸첸은? 이 범죄를 시작했을 때가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리고 20살이 넘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징역형은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테나는요 감옥에 갇힌 복역 기간 동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라고 하면서 답답해 했다는데 솔직히 마냥 죄가 없진 않죠. 마냥 피해자 아니잖아. 좋다고 했잖아. 좋다고 처음에 하다가 싫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코 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많아요. 함부로 이런 짓 하면 인생 완전 꼬일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요. 절대 이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뭔가 준비하면서도 엄청 더럽고 뒷 결과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둘 다 크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죄값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역겨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